울라지미로 빛이 보친 동지를 위한 성대한 환영 공연이 진행됐습니다. 어깨 움직이는 거 봐, 숨 쉴 때, 들숨 때. 대한민국에 온 이일규입니다. 반갑습니다. 굉장히 얼굴이 빨간. 난 그걸 굉장히 특징적으로 생각해서 왜 저렇게까지 빨갛지? 딱 술 먹은 사람처럼. 그리고 이제 특히는 이제 호흡. 이게 사실 가까이에 있어 보면 제가 같이 숨찹니다. 그러니까 이제 막 상대방이 하고 이제 호흡을 하면 옆에 있는 사람이 괜히 동달아 숨찬 그런 정도로 이제 굉장히 그 호흡을 빨리 하고 그래서 이제 분명 이제 건강한 사람은 아니구나라는 그런 느낌 같은 느낌을 받았죠. 현대적인 축산기지들과 양호장, 남세원실과 부서 생산기지, 드넓은 청춘과원들은 인민생활 향상을 위한 귀중한 미천입니다. 야, 담배를 또 펴, 다 진짜. 아이고 힘들어. 우리 강아지도 저렇게 걷다가 안고 그러는데. 지금 저 자기 체격이 담당할 수 있는 체격이 아니라서 무릎이 엄청나게 무리가 기대잖아 가장. 자, 이렇게 좀 얘기를 진전시켜보죠. 두 분은 이제 김 씨 일가의 어떤 그 건강을 책임졌던 이제 연구원들로서 계셨었습니다. 근데 두 분이 보시기에 김정은에게 만약 건강에 이상이 생긴다라면 어떤 형태로서, 어떤 병명으로서 생길 확률이 크다 예상해 보신다면? 네, 우선 뭐 저희가 이제 이걸 좀 주목해야 돼요. 김일성은 어떻게 죽었냐? 또 김정일은 또 어떻게 죽었냐? 심장혈관 동맥경화. 왜냐하면 죽은 걸 보면 둘 다 그 병으로 죽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답이 딱 나오는 게 김정은도 마찬가지로 그 병으로 죽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심장혈관 질병인데 정확히는 심근경색. 그러니까 김일성이가 죽고 나서 그때 저희가 그 연구소 안에서 이야기했던 소리가 부검을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사체를 또 이제 박제를 하다 보니까 근데 심장혈관 자체 벌써 혈전 와가지고 다 굳어졌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저는 뭐 확실한 게 분명 김정은도 아까 그 시뮬레이션처럼 죽는다 하면 바로 이제 20년도 죽는다 하면 바로 부검 속에는 다 굳어진 그 피가 보이지 않겠냐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이거 사람 죽는 얘기면 저렇게 설레요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또 그 희망으로 보입니다 그게. 왜냐면 북한 주민이 한 사람 죽어서 2,700명이 해방되잖아요. 700만. 아니 근데 진짜 그때는 갑자기 죽어가지고 김영삼 대통령하고 정상회담 이제 2주를 안겨놓고 그렇죠. 죽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뉴스에서 많이 봤던 기억이 나는데 그럼 김정은도 어떻게 보면은 갑자기 이렇게 죽을 수가 있다는 거네요? 제가 보기에도 분명히 이제 가족 내력도 있고 둘 다 참 비대해졌잖아요. 그러니까 김정은은 두 사람에 비해서 훨씬 더 지금 상대적으로 비대해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측면으로 심장 질환 쪽이 있는 거고 실질적으로 제가 연구소에 있을 때 선배인데 선배가 직접 김일성 죽은 다음에 부검을 청원사에서 그 부분이 들어갔댔어요. 그 부분이 들어갔다 나서 비밀리에 나한테 말해줬는데 네. 실질적으로 동맥경화증 자심실에서 나가는 핏줄에서 동맥에서 이제 그게 경화됐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거 봐서는 김정은도 분명히 그런 것 때문에 죽을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지금 김정은은 아직은 나이는 어리니까 지금 나이 때 핏줄이 경화돼서 죽을 정도는 아닐 수 있지만 실제 말해서 지금 심리적으로도 아까 되게 불안하다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내가 확인한 데 가면 심장신경증을 앓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심장신경증은 뭔가요?
북한 쪽 그러니까 용어니까. 우리 한국식 말하면 공황장애 비슷한 건데 우리 북한에서는 이제 화가 치밀었다, 뭐 울화가, 예, 뭐, 막 그런 것 때문에 아마 김정은은 조금 더 땡겨질 수도 있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정은이 어떻게 보면 공황장애가 있다는 말인 것 같은데 짭정은 씨 이거 사실입니까? 네, 원래 그 비행기는 무서워서 타지 못합니다. 공황장애는 있는데 공황장애는 뭐 그렇게 사실은 예,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제가 김정일이 건강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이제 뇌졸중 걸린 다음에 그때 뉴스를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잠깐 칫솔질 한다고 했던 거 있죠. 칫솔질 한다고 했던 거 있죠. 그 제가 확인해 줬잖아요. 네, 그리고 북에 계셨어요? 아니 그때 여기에 있었는데 여기 그때 있었어요? 농촌진흥청 생명공학연구원에 있었어요. 저도 알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나가서 확인해 본데 하면 칫솔질 한다. 그때 일화가 좀 있었거든요. 뭔지 알아요. 아직도 우리 국정원에서는 어떻게 김정일이 칫솔질 했는지를 확인했는지를 말 안 했거든요. 그래서 국정원을 출입하는 기자들도 모르고 있었어요. 그렇죠. 이 박사님 통해서 북한 내부에 있는 네. 후배들한테 그렇죠. 확인을 해서 확인해서 실질적으로 이와 같은 제가 말씀드린 거는 확인된 사실들이고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지금 다 김정은 최측근에 지금 있습니다. 네. 또 추가로 말씀드리면은 그 김일성이 그 신석증, 우리는 이제 신장 결석이라고 하잖아요. 콩팥에 그 돌이 생기는 거. 이것 때문에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대요. 이제 1950년대 때부터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해가지고 당시에 이제 그 중국의 중의사들을 데려와가지고 이제 치료를 했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소련의 SOS를 쳤네. 그래서 이제 소련 의료진들이 왔는데 소련 의료진들이 이제 직접 시술한 것이 아니라 이제 북한 의사들을 트레이닝을 시켜가지고 이제 치료를 하려고 했는데 믿을 수가 없잖아요. 저는 끔찍한 포인트가 뭐냐면 160명에 달하는 북한의 그 신장 결석 환자를 가지고 모르모토 실험을 한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제 김일성이 시술을 받았다고 해요. 아시다시피 신장 결석 같은 경우에는 치명적이진 않지만 이거를 겪는 사람들 말에 들어보면 태어나가지고 이런 통증은 처음이라. 갑자기 오잖아. 악! 하고 쓰러지잖아. 그리고 의미 있는 보고서가 하나 나오는데 1985년에 당시 평양 주재 소련 대사였던 슈브니코프가 소련 당국에 이제 극비리의 보고서를 넘기는데 김일성뿐만 아니라 이 집안 사람들이 다 신장 결석을 가지고 있다라는 보고서를 소련에 넘겨요. 그 말은 뭐냐면은 김정일, 김정은 또 신장 결석으로 지금 고생을 하고 있지 않나라는 우리가 추측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일리 있는 말씀입니다. 김일성이가 일반적으로 김정일에 비해서 짜증을 잘 안 부리는 인간이에요. 그런데 김일성은 짜증 부리는 게 딱 세 가지인데 하나 이제 그 혹 때문에 이따 보면 통증이 와요. 그때 짜증 내고 그다음에 신석증 올 때는 어마어마한 짜증 내요. 그다음에 낮잠을 자요. 근데 그 낮잠 잘 때 누가 깨우면 자기 스스로 안 해주라고 깨우면 무슨 급한 업무 때문에 깨우잖아요. 그럴 때 짜증을 부리는 그 세 가지 짜증 부린다고 그 축군 경호원이 제가 직접 말 들었던 적이 있어요. 어쨌든 그냥 저희가 육안으로만 봐도 김정은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을 것이다라는 건 누구나 짐작해 볼 수 있는데 거기에 뭐 공황장애 또 선대로부터 물려받은 유전병까지 있다고 하니까 만수무강연구소 과학자분들은 정말 그 불가능한 임무에 도전하고 계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도대체 2,500명이 넘는 이 똑똑한 사람들이 모여서 한 사람, 예? 그리고 그 아들까지 이 건강을 연구하고 만수무강을 시키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도대체 뭘 연구하는지 궁금합니다. 우리 이윤걸 박사님은 어떤 연구를 하셨습니까? 저는 북한에서 냉동생물학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죠? 냉동생물학이요? 한국에서는 초저온 생물학이라고 그래요. 냉동인간? 네, 냉동인간. 네, 얼었다. 그것도 뭐 일반 온도에 얼구는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초저온이다 그러면 마이너스 150도 미만을 초저온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액체 질소에 얼구는데 액체 질소에 생명물질을 얼었다가 여러 가지 가공을 해야지만 생명공학이라는 게 발전할 수 있으니까. 냉동생물 한번 냉동시키는데. 장수가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런 거죠. 이제 실제로 그때 당시 불치병에 걸렸댔으면 이게 죽어야 되잖아요. 근데 앞으로 몇십 년 또는 100년 후에 300년 후에도 낫는 약이나. 다시 깨어나서 살 수 있으면 그때 다시 살겠다는 거예요. 만수무강 연구소에서 그 세포 동결 통해서 조금 더 나아가서 김일성, 김정일까지 냉동시켜서 살릴 수 있는
그런 것까지 하기 위해서 사실 저는 스카우트된 거예요. 원래는 출신이 웬일이야. 토대 나빠서 절대로 못 가는 건데. 네. 냉동인간 만드는 방법은 뭐냐면은 심장이 딱 멈추잖아요. 그럼 30분 이내에 체온을 갖다 영하 3도까지 딱 끌어내립니다. 그 상태에서 피를 다 빼는 거예요. 피를 다 빼내고 피 대신에 이제 부동액을 집어넣는 건 왜냐하면은 냉동시켰다가 다 하게 되면 예컨대 채소 같은 거 이렇게 하게 되면 이게 세포가 다 파괴가 되거든요. 물러지고. 그러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이제 부동액을 집어넣어가지고 영하 79도까지, 그러니까 액체 질소 안에다 집어넣는다고 하거든요. 아우. 그 상태에서 나중에 이제 해동을 하는 건데 가장 큰 문제 역시 이게 설사 된다 하더라도 뇌는 어떻게 하느냐. 만약에 딱 됐는데 내가 내 뇌가 아니야. 누구야? 내가 아닌데. 그렇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각해보세요. 내가 본인이 당사자라면 어차피 난 죽어야 돼. 혹시 모르잖아. 이런 희망을 갖고 동면에 드는 게 그냥 죽는 것보다 훨씬 좀 불안하지 않을까. 희망적이죠. 그걸 이제 90년대부터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험은 89년부터 들어가서 91년에 성공해서 91년에 논문, 첫 논문이 나왔습니다. 아, 지금 논문도 쓰셨습니까? 그렇죠. 네, 논문도 제가 그 논문으로만 3편이 이미 그때 당시 그러니까 뭐 북한에서는 각 분야마다 학회마다 잡지가 하나씩 있습니다. 네. 우리말하면 KCI급. KCI급 생물학 잡지에 제가 3편이 나갔고요. 어떤 걸요? 관련돼 가지고 신생지 배자의 초급속 동결 보존에 대한 연구 1보, 2보, 3보로 이렇게 나가. 한국 가서 보니까 북한 과학기술 네트워크라는 게 있었어요. 북한 국가과학기술에 대한 모든 걸 이렇게 사이트 해가지고 했던데 거기에 제 논문이 있더라고요. 여기 있네요. 근데 문제는 이 공학이라는 건 생명공학이라는 건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거든요. 근데 북한은 실험까지는 성공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상용화해가지고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까지는 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이후에 이 관련된 놈은 누구도 못 쓰고 있더라고요. 제가 이제 서치를 해보니까 아마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사실은 제 사비를 되게 많이 들여서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저는 그 이윤걸 씨가 연구한 이 기술이 북한의 영생을 꿈꾸고 부활을 꿈꾸는 독재자들에게 상당히 관심이 있다고 봐요. 실질적으로 미국의 이제 알코 생명재단이라는 곳이 있는데 이 재단에서는 150명의 이미 냉동인간을 지금 했고요.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600명 정도의 냉동인간들이 지금 있어요. 그리고 나도 이거를 받아볼래요라고 줄 선 사람이 한 3,000명 정도 지금 대기하고 있고요. 만약 김정은한테 이 기술을 어플라이 해가지고 냉동인간으로 보존이 됐어요. 근데 50년 후에 깨어났어요. 그러면 아마 국제재판소에서 갑시다 이러고 재판받아야 돼요, 정말. 주애가 네. 아빠 내가 100기 들었어.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상황이 쉽지 않겠다. 그런 재판까지 생각을 하면은 단순히 다시 살아나는 것이 그렇게 흥미로운 일은 아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일단 목숨이 먼저니까. 그리고 원래 범죄 이런 행각들도 15년 정도면 지워주지 않습니까? 아니요, 당신은 안 돼요. 냉동과 더불어서 그렇죠. 공소시효가 정지가 정지돼요. 원래 좀 공소시효가 그것도 얼어버리는 거죠. 같이 열리는구나. 그래서 사실은 이윤걸 박사님이 그때 당시 그때 시대상에서 대단한 연구를 하신 거잖아요. 최연소 준 박사도 받고 이런 분이 탈북을 했으니 북한 이 김정일 입장에서는 얼마나 억울하고 분통했겠습니까. 어떤 영화의 명대사가 있잖아요. 내가 갖지 못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부숴버리겠어. 그래서 그때 당시 북한이 이런 마음으로 아마 이윤걸 박사님을 모함하는 영상을 우리 민족끼리 유튜브에 정성스럽게 만들어서 올려놓은 걸 또 저희가 찾아냈습니다. 함께 보시죠. 고학력 탈북자의 탈을 벗기다. 이윤걸의 행실이 얼마나 추악하고 너절했는지 올해는 남조선과 해외 동포들에게 진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윤걸과 함께 생활한 사람들을 만나 그에 대해 구체적으로 취재했습니다. 윤걸이가 한이받았다는 건 어떤 거짓말입니까? 제가 대학 기간에 생활해보면 윤걸이 도둑놈입니다, 도둑놈. 네, 맞습니다. 그건 도둑놈 거죠. 근데 무슨 근거는 하나도 없고 그냥 욕만 하네요. 이윤걸이는 좀 먹게 먹는 겁니다. 그래서 돈을 가지고 동물을 매수하고 자기를 내세우려고 하고 피타는 노력도 없이 건달식으로 생활하는 그런. 아이고 많이 많아졌네. 볼때 들어간 거 봐, 어떡해. 한국에 있었으면 참 똑똑할 사람이다.
그때 일반 생물학 점수가 걔하고 3점인가 맞았었겠나? 근데 점수가 낮게 나왔다고? 이거 선생한테 가서 사와봐야 되겠다. 나하고 지금 나하고 단둘이 있는데 지금 나보고 키게 말하더라 말입니다. 3점 받았습니다. 사와야 되겠다. 제가 수석 진짜 했거든요. 윤거리는 완전 흉작권입니다. 우린 윤거리가 말하는 거 믿지도 않았습니다. 그래도 척 생각하면 더 납니다. 저는. 대학 동창생들이 증언하는 니윤걸. 그것은 한마디로 기억하기조차 싫은 도적놈, 협작꾼이라는 것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무슨 협작을 쳤냐고. 니윤걸놈이 떠들어대고 있는 이른바 학위와 연구 실적에 대해 증인들의 말을 들어봅시다. 난 학위 발표했다는 소리 듣지도 못했고 그건 거짓말입니다. 가가고 뭐 지그지 앉아서 공부한 적도 없고 실험한 적도 없는 아이가 어디 가서 뭘 해가지고 학위를 받는단 말입니까? 이미 책에 실렸는데. 아까 논문 나왔어요. 너무 나왔는데. 생물학 잡지는 내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장사를 가짜면서 연구를 하는데 대를 졸로 키워둔 소국에다가 칼질을 하는 그런 욕적질을 하고 이거야 윤골이 너는 어디로 사람으로서 그런 행동을 할 수 있는 윤골아. 이것이 바로 이른바 고학력 탈북자라고 떠들어대며 천하의 온갖 못된 짓만 골라하며 돌아치는 인간충을 니윤걸의 추악한 진변모입니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감히 우리 공화국을 헐뜯어댄 인간 쓰레기들의 죄행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죄값을 1100배로 기어이 받아내고야 말 것입니다. 이렇게 협작꾼일 줄 몰랐는데. 그러니까. 어쩌죠 지금 보니까. 아 근데 고학력이잖아요. 근데 고학력 왜 고학력을 붙여온 거야? 고학력을 붙이래. 그럼 왜 그런 거야? 아 그건 덕질을 말 걸. 응, 그러면 대학 졸업생이라 그러지. 인정이네. 지금 근데 아는 사람들입니까? 우리가 세포생물학이면 얘네들은 생화학과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두 개과가 있는데 그쪽 애들이고 이제 김찬희 같은 우리 후배고. 근데 문제는 우리 학급에 있는 애들은 한 명도 안 나오고. 근데 동네 아주머니한테까지 이렇게. 동네 아주머니. 그런 게 아니라 제가 진짜 도와준 사람들이에요. 어려울 때 도와준 사람인데 왜 그렇게 나왔는지 모르겠고. 문제는 제가 아까 3점 맞았다 그랬는데도 그때 이런 것도 못 참으시지. 왜냐면 성적은 절대. 북한은 10점 채점법입니다. 북한에서 이제理科대학 공부 강의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 거의 대학원 강의입니다. 중점적으로 30분 동안 쫙 이번에 오늘 강의를 이렇게 하고 그래가지고 논의하는 거 그런 식으로 가고 마지막에 시험 칠 때 어떠한 시험 문제를 내는데 주관적으로 시험 내거든요. 근데 저는 가능성 있는 논리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물론 배워준 게 아니었어요. 근데 재미있게 저 3점 왜 줬냐고 이렇게 얘기하고서는 왔는데 맞았네. 네, 맞았는데 들어보세요. 재밌는 사실이 있어요. 며칠 있다가 내가 말했던 논리대로 새로운 실험으로 논문이 발표됐어. 그래서 그 자리에서 10점 받았어요. 성적이 올라갔네. 자기가 배워주지 않은 대로 이 책에도 없는 거를 냈는데 사실은 그런 정도 됐기 때문에 내가 저 분야를 북한에서 처음으로 개척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욕은 하고 싶고 마땅한 게 없으니까. 그렇죠. 3점 맞아서 안 앉아 있었어. 안 앉으니까 보면 이제 두 가지가 딱 티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비난은 하는데 근거가 없고 그냥 나쁜 사람이다만 계속 반복하지 그렇지. 어떤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를 못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저 정도의 어떤 특별한 영상까지 만들어 주셨다고 하면 이윤걸 그 박사님께서는 하나의 훈장이지 않을까. 내가 이 정도야. 북에서 나 남으로 왔더니 나를 위한 영상도 만들었어. 아무나 안 만듭니다. 아무나 안 만드는 거야. 아무나 안 만들어요. 맞습니다. 딱 보면 알잖아요. 그 연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쪽에서는 어쩐지 몰라도 우리처럼 영상에 익숙한 사람들이 딱 보면 정말 연기하는 거고 나는 마지막에 그 아주머니 연기하는 게 진짜 가슴이 아파 막 처절하게 연기를 하잖아요. 인민반장 출신 같아요. 막 선동하고 막. 근데 내가 딱 봤을 때 저는 이제 영화 전공을 했잖아요. 그 뭐가 보이냐면 거기 지금 나온 사람들이 다 눈을 아래로 깔고 얘기를 해요. 매번 보는 거죠. 맞아. 예리하시네. 최소한의 양심이 있어가지고 똑바로 못 쳐다보는 거예요, 그걸요. 맞아. 여기까지는 지금 드라마틱해요. 자, 지금 여기에 하나 빠진 게 둘째 아들 어디 갔어? 그렇지. 둘째 아들. 둘째 아들 어디 갔어? 아까 막내 아들이 탄 승용차는 사고가 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대로 라오스 국경으로 시켜. 와. 그런데 말이 돼. 끝까지 들으세요. 정말 신이
이 기도를 응답했던 걸까요? 네. 또 뒤집어져? 막내 아들의 여권이 그 승용차에 있지 않았고 벤에 있었군요. 미니버스에 있었던 거예요. 여권이 승용차에 있지 않았고 미니버스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국경을 못 넘은 거네. 북한 애들이 라오스로 이 막내 아들을 빼내려야 빼낼 수가 있어요. 여권이 없으니까. 안 되니까. 이거 뭐야? 그래서 기적적으로 막내 아들을 태운 차량이 다시 라오스로 대사관으로. 빠져나가지 못하고 다시 방콕으로 향하게 돼서 북한 대사관의 막내 아들을 감금 중인 상황. 아들은 어디 있는지 모르고 그랬어요. 그때 처음에. 우리 차량이 사고 날 때 후에 보면 그 아들을 사는 라오스 국경 거의 다 갔어. 라오스 국경까지 갔는데 차량 사고 나서 오늘 못 넘어간다고 하니까 그 아들은 그날로 못 넘어가고 대사관으로 돌아왔죠. 그때 처음에 들어가니까 그렇게 지나던 사람들이 밥도 안 주더래요. 밥도 안 주고 며칠 굶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나와 집사람은 구원됐는데 우리를 보고 헬리콥터를 타라 그래. 헬리콥터로 해서 이 이미그레이션 그게 구치소에 갔어. 그러니까 이제 페트병을 벽에 베고 그 신문지 몇 조각이 있어서 그 가운데 아들 자리를 만들어 놓고 항상 그렇게 하고 잤어요. 쪽잠 좀 자고 그 대부분 뭐 제대로 자지 못했지만 아유 자식이 그러고 있는데 어떻게 자? 잠이 오나? 잠이 들어도 저게. 그 며칠간을 그저 지옥 속에서 사는 것 같은 그런 그 속에서 하루하루를 지냈어요. 그렇게 하고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탈북 소년인데 결국은 그 한 아이를 북한이 쥐고 있는데 북한 소나기에서 구원해낸 사례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 아들을 구원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다른 길이 더 없다고. 더 다른 길이. 죽어도 그 길에서 죽고 살아도 그 길에서 살고. 무조건 이 자리에서 나는 죽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으로 하는데 집사람도 마찬가지고 내가 죽고 자기도 죽으면 그래도 자식들에게 피해는 좀 덜하지 않겠냐. 병원에서 그 칼을 찾으니까 없더라고 아래. 근데 수술 가위 그거 있는 거 나한테 줘서 이 배를 찔렀지. 배를 찔렀는데 그런 거 입었는데 찌르는데 또 옆에 간호사들이 막 달려들어서 빼들고 그래서 여기서 뺏기고 그 다음에 교회 간 거는 화장실에 가서 벽을 받아가지고 죽고 말겠다 그래서 가서 정말 힘껏 받아봤는데 집이 소리가 굉장히 커서 또 이 간호사들이 막 또 달려들어. 그래서 이게 죽는 것도 쉽지도 않구나 하는 생각 들었고 어떻게 하면 죽겠는가 노력했죠. 이건 진짜. 홍순경 참사가 태국 정부, 특히 태국 총리한테 손편지를 계속 썼다고 합니다. 매일과 같이. 예, 그리고 이게 홍순경 참사가 대체로 이렇게 영어를 말은 잘하지만 이렇게 글을 잘 쓰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전을 다 이렇게 뒤져가면서 하나하나 찾아가면서 정말 한 뜸 한 뜸 하면서 제발 우리 그 막내 아들 살려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제 편지를 썼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태국 총리도 부모가 아니겠습니까? 자식 키우는 부모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고통이 얼마나 그 쓰라린가 하는 걸 아마 느꼈을 겁니다. 아마 이게 통하지 않았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홍순경 참사의 아들을 구하려는 그 간절함이 이제 마지막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태국 정부, 당시 이제 태국 총리였던 추안 릭파이가 사건에 대한 것들을 보고받고 나서 북한의 최후 통첩을 해요. 와. 사실 생각을 해보세요. 태국은 제3자란 말이에요. 그렇죠. 자국 영토에서 북한의 그 불법 행위들이 있었지만, 그런데 이 추안 릭파이 당시 태국 총리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홍순경 참사의 아들을 돌려보내지 않으면 즉각 북한과의 외교 관계를 단절하겠다. 그 대사관 철수시킨다. 다 추방하겠다. 멋있다. 그러니까 엄청난, 그러니까 소위 한 국가가 다른 국가에게 전쟁 이외에 둘 수 있는 최고의 강수를 둔 거예요. 이거는 이 외교 아마 관계에선 외교 역사에서 아마 이런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에요. 기적적인 일이에요, 진짜. 당시에 태국하고 북한 사이에는 범죄인 인도 조약이 맺어지지 않았거든요. 태국 경찰이 체포해서 태국에서 재판을 받게 해야 되는 이런 사안이라는 자국 내에서 거죠. 벌어진 일이니까. 그다음에 이 사람들을 납치를 했단 말이죠. 이것은 태국의 주권에 대한 침해예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당연히 화가 날 만한 겁니다. 그다음에 북한에서 굉장히 충격을 받았겠죠. 그렇다고 뭐 또 내놓으라고 하니까 당장 내놓으라 돌려줄 수는 없고 변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 말이 옳다고 끝까지 변명하기 위해서 결국은 어떻게 했냐면은 막내 아이들을 갖다가 기자회견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언론 플레이를 하겠다라는 거죠. 제가 진짜 범죄인이고. 북한이요? 북한인들에게 납치된 홍순경 씨 아들 원명 씨가 태국 내에 억류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따라 원명 씨의 신병 인도 문제가 새로운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The immediate release of Mr. Hong Won-myung, son. 나 갑자기 왜 이렇게 태국이 고마워지지? 외무장관 되게 멋져요. 여름이가 태국으로 가야겠다.ก็เลยคิดว่าแล้วกลายเป็นคนทรยศต่อชาติด้วยนะฮะอย่างนี้ผมไม่เอาเด็ดขาด Our country's economy, everything, this society will pick up within this year and pick up very, very quick, very fast. And I want to be a part of it. 근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합리적 의심을 해볼 수 있죠. 이제 제가 만약 태국 사람이라면 입장이 이제 반반으로 갈렸을 거란 말이에요. 태국에서 납치까지 하려는 친구들인데 저 부모가 떨어진 18살짜리한테 무슨 협박과 회유가 있었을지 어떻게 알아?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고 또 한편에서 애 똑똑하던데? 쟤 얘기도 납득할 수 있지 않아? 그럼 부모의 선택이고 저 아이의 선택은 또 다를 수 있지? 이렇게 갈라질 수 있는데 우리는 이제 진실을 아니까 도대체 부모와 헤어져 있는 동안 저 아이에게 어떤 일이 있었던 겁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뻔하지 않겠습니까? 일단 너는 북한에 가야 돼. 너희가 안 가면 어떤 일이냐? 네 형은 뭐가 되겠느냐? 너 형 살릴 수 있다. 너 형 살릴 수가 있는 거야. 거기다가 너 부모를 설득해라. 같이 가게 되면 우리가 모든 걸 용서해주겠다. 그러니까 네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 그다음에 유일한 희망은 그거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이게 믿어지든 안 믿어지든 간에 지금은 믿을 건 그거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고.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다. 이 아이는 지금 언론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요. 태국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 모른단 말이에요. 여론이. 북한 대사관에 갇혀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결국 네 부모도 오게 돼 있어. 근데 네 태도에 따라서 북한에 데려갔을 때 살려줄 건지 죽일 건지 결정하는 이렇게 돼버린 거야. 어머님도 네 형도. 저 모습을 보면서 북한의 그 흉악한 민낯에 대해서 다시 정말 흉악하죠. 흉악하다. 예, 저 흉악한 민낯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되새기게 됩니다. 사실 뭐 만약 저희 딸이 저렇게 기자회견을 했다라고 되면 저는 정말 가슴이 터질 것 같아요. 저 만약 그렇죠. 저희 딸이 저렇게 했다면. 야, 그러면 이대로 그러면 막내 아들은 북한으로 돌아가고 홍순경 참사님은 이대로 아들하고 영영 못 보는 건가요? 어떻게 된 겁니까? 부모는 아들이 하는 말이 진심이 아니란 걸 부모만은 알죠. 알지. 당연히 알지. 근데 홍 참사는 걱정됐을 거예요. 태국 여론이 뒤바뀌면? 태국 정부나 총리 입장이 바뀌면 어떡하지? 걱정했을 텐데 전 진짜 태국 만세. 전 진짜 태국 만세. 태국이 저 100% 사실일 리 없다라고 의심을 하기 시작합니다. 강력하게 신뢰할 수 없다라고 판단을 해요. 아들을 부모랑 만나게 해라.
안 그러면 우리는 국교 단절한다. 돌직구예요. 묘하게 부모가 이거네요. 아들을 부모와 만나게 하고 나서 진위 여부는 태국 우리가 판단하겠다. 그렇지. 북한인들 시끄럽다. 태국 정부의 강한 요구에 북한 보위부 요원들은 이번만큼은 어쩔 도리가 없다. 네. 아들을 부모에게 넘겨줍니다. 그렇게 홍참사 부부는 아들과 떨어진 지 14일 만에 기적적으로 아들을 다시 만나게 됩니다. 이건 진짜 엄마가 아이고 머리만 컸지 애야. 그러니까 일하는 분이 아이를 데리고 우리한테 왔어. 나하고 집사람인데 그 이상 뭐 더 바랄 게 없었죠. 사실은 같은 방에서 둘이서 이 가운데 자리를 내놓고 자던 그 수술에서 그 서희가 꼭 붙들고 자다 보니까 짧은 기간이겠지만 너무나 눈물겨운 생활이었고 정말 바랄 수 없는 바람이 실현된 그런 순간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다시 정말 태어난 그런 기분이 기적이다. 바랄 수 없는 바람이 어마어마한 또 나로서는 그래도 아들 하나는 구했구나 하는 그런 그 감사와 정말 날아갈 듯 했어요. 사실은 너무 깨안고 한참 울다가 아들이 걱정스러워서 하는 말이 내가 거기서 기자회견 한 걸 들어봤는가 그래. 아버지 나 이거 가들이 시켜서 이런 소리 했는데 어쩌는가. 이 자식 너 정신이 있냐고 귓방에 한 대 칠까 하다가 그 약하게 좀 치고. 확실히 북한은 한 핏줄이 많네요. 귓방에 한 대 칠는다는 이야기에서. 가로서는 방법이 없은 거예요. 아들 뭐 북한에 있는 형이라도 뭐 다른 가족들이라도 좀 더 책임을 덜 지게 그렇게 처벌을 적게 받도록 하는 길이라고 생각해서 시키는 대로 말한 거죠. 그 끝난 다음에 뭐 아버지 엄마한테 올 것도 생각을 못했었고 경찰도 그렇고 거기에 외교부에서 나와 있는 그 사람도 그렇고 시켜서 한 소리라고 다 알고 있다고 하면서 걱정하지 말고 같이 있으라고 해서 그때부터 우리 세 식구가 또 가부에서 같이 있었죠. 정말. 기적이 일어났네. 김명옥 선생님 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양강도 해산에서 온 김명옥이라고 합니다. 우리 아들 유강혁은 탈북 9명과 함께 라오스에서 붙잡혀 강제 북송되었습니다. 그 사건이군요. 자, 지금 김명옥 어머님 말씀하신 게 굉장히 큰 사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 기자님 알고 계세요? 2013년 6월에 이제 탈북하려던 이제 9명의 청년들이 붙잡힌 사건인데 이게 왜 더 화두가 됐었냐면 이제 강제 북송을 당해서 다시 북한으로 들어간 다음에 이제 한 20일 정도 뒤에 갑자기 기자회견을 합니다. 이 기자회견을 하면서 똑같이 이제 아이들이 나와서 자기들이 세뇌를 당했었다. 그리고 관련해서 우리 밥만 맛있었지 나머지는 이렇게 강제 이렇게 들어라 이렇게 얘기만 했을 뿐 자유는 없었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 주민들과 지호 나어린 청소년들까지 유괴해 남조선으로 끌어가는 천인공로할 만행을 계속 감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이 이슈화가 됐고 유엔이나 이제 이런 국제사회에서 엄청나게 떠들어댔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북한 당국이 우리가 납치한 것이 아니라 남조선 당국이 납치해서 이제 끌고 갔다. 우리가 이제 도중에 이제 데리고 왔고 잘 보호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이제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기자회견을 한 것 같습니다. 아드님이 그때 어떻게 이 탈북을 하게 됐던 거예요? 그때 당시는 집도 없어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산에다가 마구 짓고 살았거든요.
그랬는데 아들이 배가 고프니까 나가 꽃제비 생활을 했어요. 그렇게 하면서 꽃제비 상무 지도원이 한 몇 번 데리고 왔어요, 집에. 그러다가 2010년도 1월에 그때 13살에 없어졌어요, 그때 당시 뒤졌는데 아들이 없으니까 찾지 못하고 그저 딸이하고 같이 집에 있었거든요. 그럼 어머님은 언제 그 북송 사실 처음 접하셨는지 좀 궁금한데요. 2013년도 12월에 들었어요. 그때 제가 사막에 있었는데 이민반장이 와서 보이지더니 찾아왔다고 하길래 내려가서 만났더니 TV도 못 보고 신문도 못 봤는가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 못 봤다고 하니까 사진을 내놓으면서 아들이 이렇게 와서 지금 김정은 장군님 배려를 받고 있는다고 이렇게 그러면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아들이 이제 북송된 지 실제로 반년 만에 소식을 들으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들 얼굴은 언제 보셨어요? 아들을 본 거는 보이지더니 가고 12월 12일 날에 봤어요. 양강도 아이들 4명을 해산 제1중학교에다 내려보냈더라고요. 라오스에서 북송이 되었던 그 9명의 탈북 청소년들, 그중에 우리 김명호 어머님의 아들 광역군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화면 보시죠. 그럼 오늘 이 시간에는 괴뢰 패당의 유인 납치 사건의 직접적인 피해자들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자고 합니다. 유광역 동문 18살. 저기 앉아있는 유광역 형은 북에도 교회가 서게 해달라는 기도문을 제대로 읽지 않아 장한신엄한테 우산대로 매를 맞았습니다. 그때 광역 형은 너무도 배리 나서 그 우산을 빼서 이렇게 저만 뚝 꺾어놓자 그놈은 악에 받쳐 그 꺾어진 우산대로 광역 형을 사정없이 두들겨 팼습니다. 전 그때부터 이 오른쪽 귀를 아예 듣지 못합니다. 그래요? 그리고 그때부터는 이따금씩 머리가 아프고 어지러워서 서 있기조차 힘든 때가 종종 있습니다. 끝납니다. 저곡의 품에 다시 안겼는데 지금 동무들의 그 생각이나 느낌은 어떻습니까? 나쁜 구렁텅이에 영영 빠질 뻔한 우리들을 따뜻이 품에 안아 내일의 희망과 밝은 미래를 펼쳐주신 경례하는 김정은 원수님은 진정 우리들의 친어머니, 친아버지십니다. 선교사한테 오른쪽 이렇게 맞아서 귀가 청력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좀 사실인가요? 어떻게 되는지. 그건 거짓말이에요. 시킨 거죠. 제 아들이 면회 갔을 때도 다 듣고 있었고요. 그런 소리도 난 이제 이 자리에서 처음 들어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저 아들은 성격이 온순해요. 누구하고 말하기도 싫어하고 그다음 대중 앞에 나서는 것도 꺼려하고. 그런데 제가 오늘의 저 화면을 보니까 놀라워요. 제 아들이 저렇게 나가서 말할 그런 정도는 못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연습을 시켰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진짜 이게 명랑하지 못해요. 제 아들은 시키면 시키는 대로고. 저렇게 이렇게 시키고 이렇게 얘기하라고 하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김정은이 이제 집권하면서 체제가 안정돼 있고 우리는 잘 살고 있다 이런 걸 보여주려고 했고 2013년 14년도에 전 인민적으로 자수운동이라는 걸 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모든 인민들이 다 털어놓게 되면 용서해주겠다. 이 말인즉은 이제 털어놓은 다음에 죽이겠다. 일어난 사건은 다 죽이겠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원래대로 하게 되면 뭐 서면 교양소를 가든지 수용소를 가든지 가야 되는데 그렇게 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전 세계가 이제 이 사건을 알게 됐고 또 김정은 위원장 본인도 알게 됐기 때문에 특별한 케이스로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처벌을 안 받고 잘 대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일정 부분은 알려진 게 오히려 아이들 안전에는 좀 도움이 됐네요. 네. 이 아이들이 그 해외로 나갔었기 때문에 많은 걸 봤어요. 그러니까 이런 아이들은 절대로 북한 정권이 믿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모하고 연계시키는 게 오히려 안 좋다고 판단을 해서 격리를 시키는 것 같아요, 지금. 아드님 면회는 몇 번을 하셨어요?
12일에 가고 그다음 다음에 1월 1일에 가고 1월 8일에 가고 3번 갔어요. 그 날짜를 못 잊어버리시네요. 네. 아이들 면회를 한 3번 정도 가셨다고 했는데 그때 가서 아이들 보셨을 때 아이들 상태가 어땠어요? 애들이 저보고 살짝 말을 건네는데 갇혀 있으니까 숨이 막히대요. 아유. 저기서는 자유롭게 살던 게 여기 와서 이렇게 갇혀서 그래 내가 그랬지 너네 외출도 못하냐 하니까 외출도 못 나가게 한대요. 그러니까 숨이 막히다면서 그러면 그저 말 한마디 그렇게 하고 그다음 또 선생님 눈치를 보고 말을 못하고 그래 있더라고요. 제가 아들을 좀 데리고 갈 수 없는가 하니까 야네는 이제 집에 데려가면 또 도망친다고 보내주지 않더라고요. 장군님 품이 들어왔다면서. 그렇게 자기네들이 자존심을 그러니까 제가 엄마로서 자식을 못 보게 되니까 정말 안타깝더라고요, 그때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제 국가적인 관리 시스템에 들어갔기 때문에 만약에 얘네가 다시 도망치게 되면 이건 국제적으로 큰 망신이거든요. 이제는 부모 간의 만남도 사실은 이제 그 아이에게 영향을 조차게 주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관리하고 이제 그 통제하고 못 도망가게 해야 되기 때문에 부모로부터 차단을 이제 시키려고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드님 면회 간 뒤로는 연락이 끊기신 거예요, 아예? 네, 그때 3번째 가고는 끊겼어요. 근데 이뿐만이 아니라 북한 당국에서는 이 아이들을 가지고 후속 선정까지 계속 이어서 했다고 합니다. 그 화면 준비했습니다. 한번 보시죠. 평양 인쇄공업대학에 입학한 학생들도 당의 과학기술 강국건설구상을 빛나게 관철하여 나라의 출판 인쇄 기술을 하루빨리 세계적인 수준에 올려세울 굳은 결의에 충만되어 있었습니다. 몇 해 전 공화국의 품으로 돌아온 유광역 학생들도 있었습니다. 여기 광역군이 있어요. 저는 정다운 선생님들과 학생들의 축하를 받으면서 대학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대학위원이 수많은 완전 주인공을 만들어서 영상을 촬영을 했네요. 이렇게 모두 축하해주니 이 고마움을 무슨 말로 다 표현했으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거만 이 땅에 튼튼히 뿌리를 내리고 열심히 배워 꼭 보답하겠습니다. 이들의 행복 넘친 모습에서 사람들은 상처 입은 자식일수록 더 마음 쓰며 가슴속에 품은 희망도 활짝 꽃피워주는 어머니 당과 사회주의 제도의 고마움에 대하여 다시금 가슴 뜨겁게 느끼었습니다. 거기는 학교가 아니고 창고였어요. 창고였어요. 이름만 학교고요? 네. 일중학교 학교 건물하고 그 창고하고 한 100m 떨어져 있어요. 그런 데서 애들이 자고 수업을 그 자리에서 자고 깨난 자리에서 수업을 시키고 밥 먹고. 네. 야, 자녀들의 감옥. 해외 나가서 1년 만에 저걸 우리 민족끼리라는 통로로 봤거든요. 근데 저거 보면서 진짜 지금 생각하면 너무 바보 같은데 정말 승명이 같은 선교사님한테 선교사놈한테 잡혔다가 장군님의 품으로 와서 너무 다행이다 하고 생각했거든요. 북한에 계셨을 때 주변 분들 좀 반응이 어떠셨어요? 처음에는 괜찮았어요. 그래서 처음이니까 봤다고 하면서 진짜 부러워하고 그랬어요, 저를. 그랬는데 제가 2번 면회를 갔을 때 선생님으로부터 시작해서 그런 소리 듣고 동네에 와서도 며칠을 지내고 보니까 저에 대해서 말을 하려고 안 하고 또 우리 아들에 대해서 시비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왜 나라를 배반하고 저렇게 간 애들한테는 배려를 주는가. 배반자는 주지 않아도 된다. 지금도 북한은 사상적으로 이게 많이 무장돼 있으니까 그걸 이렇게 그러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아니 순실형 이게 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우리가 북송됐다는 거 벌써 보위부 교와서 들어갔다 나왔다는 것만 아는 사람들은 야, 이 반역자야 이러면서 그래도 장군님 품에서 공부하고 군대 나갔다고 입당하고 뭐가 모자라서 가니야. 죽어도 나라에서 죽어라. 이렇게 대놓고 막 말하니까 우리가 대낮에는 머리 들고 나갈 수가 없어요. 차라리 나가서 꽃제비하면 누구도 모르는데 동네만 들어가면 온 동네가 달라붙어서 막 그냥 몰아주기를 하는 거예요. 막. 맞아요. 얼마 전에 광역군 소식은 들어보셨어요? 2018년도 12월에 소식을 들었는데 제 아들이
보위부 감시를 받다가 아마 거기서 도망쳐 나온 것 같아요. 가출을 했어요. 네, 가출을 했는데 예. 보위부에서 찾다가 못 찾게 되니까 양강도 해산에다가 사진을 내붙였대요. 전국 수배. 네. 거기다 사진을 붙였다고 들었는데 야를 아직 찾지 못했다 하니까 중국을 갔다고 모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럼 광혁이는 그렇게 보위부 감시를 피해서 도망을 치긴 쳤는데 그렇다면 지금 다른 아이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예, 그러니까 2016년도에 이제 그 금성 그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4명이 이제 평양대학으로 진학을 했다 이렇게 북한이 선전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특별한 모델로 키우려고 했기 때문에 아마 특별한 교육을 시켜서 좋은 대학으로 다 보내는 과정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 앞으로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 이제 이 친구들이 어릴 때 그 자유세계를 받기 때문에 늘 보위부 감시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에 말을 또 실수하게 되면 또 바로 또 체포가 돼서 또 수용소로 갈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이제 감시받고 조심하는 그런 삶을 이제 살아야 되겠죠. 2013년 라오스에서 강제 북송됐다가 현재 탈북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 류광혁 군을 찾고 있습니다. 그때 기분이 어땠어요? 이렇게 대한민국당 문 열고 나오면서. 와, 기분 진짜 이상했을 것 같아요. 우선 일단 안도했죠. 떠날 준비를 하면서부터 정말 잠을 제대로 못 자고 불안하게 했는데 애들도 어쨌든 자유로운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네 자유로운 땅으로는 데려왔으니까 행복했어요. 태영호 당시 공사께서는 국정원에 있을 때 마음이 편하지만은 않았을 것 같아요. 저는 한국에 와서 안가에서 자잖아요. 자는데 이게 한국에 왔다는 감이 안 들어요. 그러니까 자는데 계속 악몽을 꿉니다. 어떤 악몽을 꾸는가 하면 때로는 런던거리에서 도망치고 북한의 수석자가 따라오고 또 때로는 평양인데 내 옆에 친구가 내가 탈북한다는 걸 제보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그다음에 보위부에 내가 끌려가서 이 막 아니라고 막 뻗치는 이런 꿈을 계속 안가에 근데 꿈 꾸고 나면 이 침대 이 밑에 땀이 식은땀 땀이 쫙 식은땀이 나고 그러면서 이제 똑같아요. 그런데 내가 한국에 와서 계속 북한에 잡혀서 끌려가는 꿈이 한 4년 가더라고요. 저도 같아요. 저도 최근에 내가 오래 가셨네요. 야, 내가 지금 북한에 있는데 야 이제 내가 근데 그 말은 좋게 했으면 좋겠어. 그래? 나쁜 말은. 그래서 귀여우셔. 너무 귀여우셔. 그런데 고위직에 있는 분들이 대한민국에 오면 대부분이 조용히 살고 싶어하고 얼굴 안 알리고 싶어하거든요. 그게 안전하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막 활동하겠다고 그러고 지금 웬일이야 막 국회의원 되고 처음에 안 말리셨어요? 처음에 말렸어요. 처음에는 막 아니 여기 무슨 뭐 국회 아니 여기서 평생 하신 분들도 그거 하기가 쉽지 않은데 나갔다 무슨 망신을 당하려고 그러냐 하면서 처음엔 저도 그랬는데 국회로 나오기 전에 사회 시민 활동을 좀 하면서 그때부터 벌써 남편이 자기는 북한 인권을 위해서 뭐 사실 이 한국에서 이렇게 환영을 해줬지만 사실 북한에서 또 어떤 반응을 보였을지 화면으로 한번 준비했습니다. 17년 5월 3일. 제 누나하고 동생이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 가문에 한 명도 다 자기 직책 프로 악선전입니다. 그자는 한 생을 그렇게 목을 잘라서 담 눈에 넣으려는 시원철 있어. 나는 창피하다. 이 죄를 우리가 대대에 못했지만 이 내 아들 대대손손이라도 죄를 씻기 위해서 정말 더 많이 일을 해야 되는데.
가족들 영상을 보시고 나서 태영호 의원님 어떠셨어요? 저는 그때 정말 가슴이 아팠고, 야, 이거 내가 우리 누나하고 그다음에 우리 동생한테 정말 많은 죄를 지었구나. 그러나 또 나는 여기서 그 죄를 내가 빨리 씻고 그들을 행복하게 만들려면 그들뿐만 아니라 북한에 있는 전체 북한 주민들을 빨리 더 자유롭게 만드는 것이 내 사명감이다. 네. 북한이 저걸 만드는 전 세계에 공개한 거는 결국은 나를 끌어안혀서 여기서 반복인권활동을 하지 못하게 하자는 건데. 입 다물고 있으라는 거죠. 입 다물고 있으라는 거죠. 거기에 내가 무릎을 꿇는다면 그 다음 사람이 또 무릎을 꿇을 것이고 다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나는 끝까지 싸울 것이다. 저는 이렇게 이제 그때 그걸 보면 그런 결심을 다졌죠. 오혜선 씨께서도 정말 마음이 불편하셨겠어요. 네, 나는 이거를 그때 처음에 한번 지금 내가 두 번째로 보는데 저는 유튜브에서도 이거는 항상 보지 않거든요. 네. 우리 사람은 일부러 안 봐요. 네, 저는 못 보겠더라고요. 근데 지금 이렇게 쭉 보니까 정말 또 어떤 분들은 또 뭐 배신자다고 그러기도 하고. 근데 많이 제가 배신에 대한 생각을 정말 한국에 와서 많이 했어요. 내가 정말 배신일까? 내가 이 자유를 찾아서 아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오고 또 지금도 아무리 뭐 좋은 거 먹고 뭐 아무리 행복하다 해도 느껴지지가 않아요. 내가 정말 행복하다는. 그래서 저는 항상 그게 마음에 걸려서 항상 나는 남들보다 더 열심히 살아야 된다 하는 심정으로 살고 있죠. 이게 사실은 북한 매체에 나오셔서 굉장히 험한 말 하잖아요. 그렇게 해야 또 그 가족들은 북한에서 그나마 살아갈 수 있고 북한이 그만큼 또 태영호 의원님 가족들을 굉장히 신경 쓰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거든요. 아마 한국 땅에서 건강하게 잘 살아서 언젠가 다시 한번 만나자 아마 이런 간절함만 있었을 겁니다. 예.